너희들이 내 덕에 이 집에서 편히 살면서 감히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버님, 그럼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아버님이 저희 쫓아내려고 하시면 저희도 법대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 돌본 것에 대해 전부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사다 드리고 아버님을 챙기고 모시는 동안 저희가 쓴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 씨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노년의 시간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몇 년 전 이미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넓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그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최근에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러다간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고 김 씨 역시도 젊은 시절 여러 번 사업 실패의 쓴맛을 맛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의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집을 팔고 당분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라. 아버지, 저희 식구들이 들어가면 아버지가 불편하실 텐데요. 불편하긴 집에 남는 게 방이다. 집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사정 괜찮아지면 그때 언제든 다시 나가 살아라.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런 김 씨 역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손주 얼굴 자주 볼 수 있으니 같이 사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끝까지 도전해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죠. 덕분에 지금은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서울의 부동산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여유가 있고 노년의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볼까 싶었는데 몇 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혼자 지내는 건 상상도 못 해봤을 정도로 외로운 일이었죠. 아내가 가꾸어 놓은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거실에 걸려있는 아들의 결혼사진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안방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고 한 달 뒤에 김 씨의 집 앞에 이삿짐센터 차가 도착했고 아들 가족의 짐이 김 씨의 집으로 차곡차곡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부터 신세지게 생겼네요. 아니다. 너가 죄송할 게 뭐가 있니? 1층에 방 2개는 너희가 쓰면 된다. 2명의 손주들은 넓은 김 씨의 집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라 김 씨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레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집 살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김 씨와 며느리와의 갈등은 처음엔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고 점점 더 큰 갈등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잔뜩 흐린 날씨였어요. 마당에 있는 나무들이 습기를 잔뜩 먹어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죠. 아들은 2층 서재에 있는 김 씨에게 찾아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요. 사업이라도 잘 풀리면 괜찮을 텐데.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대출 이자도 올라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에서 깊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아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아들의 입에서 자존심을 꺾고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그래, 내가 조금 도와주마. 하지만 나도 노후 생활이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야. 아들은 김 씨의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후 김 씨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평소와는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1층 아들 부부의 방문이 평소와는 달리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 옆에 처음 보는 커다란 안마 의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들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 해서 김 씨는 통장에 있는 목돈을 모두 내어주었는데 엄청 비싸 보이는 안마 의자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전부 외출 중인 것 같아서 아이들 방을 열어보니 새로운 장난감도 보였고 1층 주방 한켠에는 못 보던 로봇 청소기도 새로 생겼습니다. 김 씨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결국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돈이 부족하다면서 집안에 왜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이 늘어나냐? 안마의자는 또 뭐야?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 아들은 당황한 듯 김 씨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고 옆에 있는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어차피 살림은 이 집에 들어와서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산 거예요. 당돌한 며느리의 대답에 순간 김 씨는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런 물건들이 없어도 김 씨는 잘만 살고 있었죠. 너 내가 너희들한테 준 돈이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거 내 노후 자금이야. 그 돈으로 애들 장난감 사고 게임기도 사고 그러는 게 맞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시골에 내려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김 씨의 말을 받아쳤고 아들은 아무런 말 없이 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김 씨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생겨났어요. 어느 날 2명의 손주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던 김 씨는 날이 덥고 목이 말라 들어간 편의점에서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한 번씩 몰래 사 먹는 것이 손주들과 김 씨의 즐거움이었죠. 그렇게 다시 아이들과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며느리가 이 모습을 보고 손에 있던 짐도 집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건강에 단 음식은 안 좋다니까요?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너는 어릴 때 이런 거 안 먹고 컸어? 요즘은 아버님 젊을 때 같지 않다니까요? 애들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들 빨리 버려. 그만 먹고 버리라니까.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식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손주들과 뭘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아이들 학원을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어졌어요. 아버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를 조금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느낌이 들었죠.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살림을 맡아서 하는 며느리에게 김 씨는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었고 애초에 공과금 같은 건 전부 김 씨가 내고 있었으니 본인이 주는 생활비가 적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주들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자기들 돈 쓸 건 실컷 써놓고 잔소리는 듣기 싫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 더 내놓으라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속에서 불쾌함이 몰려왔어요. 학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냐?
김 씨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금세 또다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만큼 생활비는 같이 부담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애들 키우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돈 달라고 할 자격은 없는 거야. 요즘 대출 이자도 오르고 남편 사업도 많이 어려워요. 한 집에서 사는데 아버님도 모른 척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순간 김 씨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를 줬는지 알면서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말 없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고 자기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다며 사과하고 물러갔어요. 상황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김 씨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이야기를 전한 건지 아들도 그 이후로 김 씨를 어색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잘된 일이라 생각한 김 씨는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김 씨가 작은 실수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2층에 잠시 올라갔다가 커피물을 올려둔 것을 깜빡한 일이 있었죠. 30분 가까이 주전자가 주방에서 끓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곤 하마터면 불이 날 뻔했다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저녁 먹으라는 며느리의 부름에 1층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을 거의 다 내려온 뒤에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들이 잡아주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흔치 않은 현기증이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김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김 씨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김 씨의 건강을 매일 물어봤고 처음에는 그래도 한 식구라고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며느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빨리 저랑 같이 병원 한번 가시자니까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예약도 벌써 다 해놨는데 아버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 괜찮다니까. 벌써 며칠째 계속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검사 다 받았어. 아무 걱정 없대. 너도 이제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요? 아버님 연세도 있는데.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 말 믿고 한번 검사 받으러 가봐요. 일 없다. 나한테 더 이상 병원 가자는 말 하지 마라. 2번 이야기 안 한다. 자꾸 김 씨에게 병원을 가자고 하는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특별히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올해 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며느리의 쓸데없는 건강 걱정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해본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가족인데 선을 넘는 생각은 그만두었어요. 얼마 후 아내의 기일을 맞이해 아들 며느리가 납골당을 방문하자 하더라고요. 항상 김 씨 혼자 조용히 다녀왔었는데 그래도 한 집에 같이 사니까 이런 건 좋은 면도 있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의 친정부모에게 맡겨두고 오전에 일찌감치 차를 달려 납골당을 찾았죠. 그렇게 세 식구가 아내에게 인사를 마쳤고 뜬금없이 아들이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잔하고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매년 아내의 기일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김 씨였기 때문에 아들의 말에 알겠다 말하고 차에 탔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많이 있었지만 아들은 조금만 차를 달리면 분위기 좋은 곳이 있다며 계속 운전을 했고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을 향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멋진 곳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여기 찾느라 고생 좀 했거든요. 그 뒤로도 20분간 차가 더 달렸고 예쁜 카페가 아니라 시골 한복판에 있는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병원이었죠. 병원 앞에 걸린 오래된 현수막에는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걸 본 김 씨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요양병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나보고 지금 여길 들어가라고? 당황한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일단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 주변에 경치도 좋고 보기보다 시설도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일단 가볍게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너희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병원에 집어넣고 무슨 짓을 하려고? 아들은 김 씨의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님,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고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김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와 일단 여길 벗어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그 손을 뿌리치고 병원 입구를 지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었고 이런 곳에서 택시를 잡을 수도 없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근처에 콜택시를 연결을 해줘서 잠시 후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골길을 벗어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몰아쳤어요. 차에서 내려 집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아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집에 도착하고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과 며느리도 뒤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도 다 팔고 여기로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저희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김 씨의 말을 막아섰지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핑계 대지 마라. 너희들은 그럴 자격도 없어.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쫓는 거다. 당장 짐 싸서 나가. 급기야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며 울음까지 터뜨렸죠. 아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김 씨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매달렸고 김 씨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김 씨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한순간에 표정이 돌변하면서 오히려 김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도 더는 못 참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냐? 아버님이 저희 쫓아내려고 하시면 저희도 법대로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 돌본 것에 대해 전부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사다 드리고 아버님 챙기고 모시는 동안 저희가 쓴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놀란 아들이 달려와 며느리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김 씨는 더 이상 자비심을 베풀 이유가 없었죠. 그래, 너 법 좋아하는구나. 어디 한번 해봐라.
나도 그동안 너희들에게 준 돈을 전부 청구할 생각이다. 맘대로 해봐라.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듯 입술을 깨물었죠.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집안을 바라보았죠. 작은 짐만 싸서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아직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남아 있었지만 몇 시간 만에 사람의 온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고독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김 씨의 결심은 오히려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본인의 삶을 되찾기로 했죠. 김 씨는 며칠 후에 변호사를 만나 본인이 생을 마감하면 자동으로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걸 그대로 한부 복사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김 씨가 보낸 유언장을 확인한 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다시 집으로 찾아와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럴 수가 있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김 씨도 남은 재산을 잘 가지고 있다가 아들에게 하나씩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 괜히 지금 줬다가 홀라당 다 까먹어버릴 것 같아서 미루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재산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것만 생각하려고요. 김 씨는 지금도 요양병원으로 끌고 간 그날 며느리의 표정과 눈빛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입니다. 괜히 더 잘 지내보려고 미련을 두다가는 정말 노년을 시골 요양병원에서 마감할 것 같아 아예 모질게 끊어내기로 결심했죠. 몇 번을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고 차라리 본인의 재산을 좋은 일에 기부하고 가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년엔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퇴근하면 애 데려간다며?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오늘 야근이라 늦게 끝나고. 우리 남편은 회식이라서 술 한잔하고 늦게 집에 들어갈 거야.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애를 못 데리러 갈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재워. 그럼 내일도 나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고?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던가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겨우 3살인데 어떻게 어린이집을 보내.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우리가 엄마한테 애 봐주는 대신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 그거 한 달에 겨우 몇 푼 주는 걸로 너희들 할 일 다 하는 거 같지? 나는 니들이 애 봐달라고 해서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어. 돈 생각했으면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고 말지?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손주 보면서 용돈도 벌면 좋잖아. 그리고 엄마가 손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애 낳으면 엄마가 봐준다며?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몇 배는 더 힘들어. 이게 한 달에 겨우 30만 원 받고 할 일이냐? 아, 몰라. 아무튼 오늘 데리러 못 가. 내일 금요일이니까 일찍 퇴근하고 갈게. 조금만 참아.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사는 60대 후반의 김 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과 서운함을 딸과 사위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처음 딸이 손주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감격스러웠는데 고작 한 달에 30만 원을 주며 애를 맡아달라고 해서 딸이 불쌍한 마음에 승낙을 했었죠. 처음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맡기더니 이제는 아예 평일 내내 아이를 맡겨두고 벌써 3살이 되었건만 어린이집은 믿을 수가 없다며 오로지 김 씨한테만 애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이남 사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눈치를 받고
어린 나이부터 서러움을 알아야만 했죠. 김 씨의 아버지는 일을 나가 바쁘게 살았고 어머니는 시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첫째인 김 씨가 나머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편이라 김 씨는 누나 언니이자 동시에 엄마처럼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에 익숙해졌죠. 특히나 김 씨의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는 두 남자 동생들의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김 씨의 꽃다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30이 다 되어가던 중 중매로 다른 집안의 귀한 막내 아들과 어렵사리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이 귀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은 전혀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기타를 치며 한량처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결혼 생활에서 두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나는 사업 구상하는 중이라 바쁘니까 쓸데없는 일로 말 시키지 마. 집안일과 동시에 생활비를 버는 것도 김 씨의 몫이었고 그나마 김 씨가 공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린 두 딸을 시어머니가 와서 봐주기도 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김 씨의 남편은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김 씨가 버는 돈의 절반도 벌지 못했고 여전히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어요. 정말이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딸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독립했을 때 김 씨는 이제야 좀 편하게 사나 싶었지만 그때부터는 김 씨의 시어머니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김 씨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는데 또 시간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니 능력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김 씨 본인은 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나마 자기가 딸을 둘이나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육아를 도와준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극진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먼저 시집간 큰딸이 일찍 아이를 낳았고 김 씨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봐주던 동생들 생각도 나고 당장 아이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없다는 딸의 말에 김 씨는 본인이 나서서 큰딸에게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김 씨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해야 하니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봐줄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나이 먹은 부부 둘이 사는 게 재미없고 심심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으니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손주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될 정도였어요. 가만히 손주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뭐든 다 받아주었고 예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야단치고 엄하게 교육했었지만 손주에게는 너그러워서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 밥은 일일이 먹여주지도 않았지만 손주는 먹는 모습조차 너무 예뻐서 손주를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씩 밥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큰딸은 손주에게 오냐오냐 하는 자기 엄마를 보며 오히려 버릇없이 클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김 씨는 사실 이때부터 몸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동생들을 돌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가장의 역할과 동시에 두 아이를 키웠으며 자식들 출가하고 나서는 병든 시어머니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김 씨의 무릎이나 허리가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자기 엄마를 보며 작은 딸은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언니는 왜 자꾸 힘들게 엄마한테 애를 맡기는 거야?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김 씨는 특히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몸이 좋지 않았지만 항상 외출할 때면 금쪽 같은 손주를 업고 다녔습니다. 예전에 어릴 적 동생들을 봐줄 때부터 하던 버릇이었고 뒤로 업고 있어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김 씨 본인도 두 손이 자유로워 일을 하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나마 아이가 3살이 넘어서 김 씨가 너무 아이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어린이집에 맡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딸은 김 씨에게 고마움의 대가로 주던 용돈은 계속 보내주었죠. 손주가 많이 자랐지만 원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손주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보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린 손주는 김 씨의 집에 올 때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시선을 고정했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찮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김 씨는 손주를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에 김 씨의 시어머니도 오랜 병원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김 씨는 일찍 돌아가신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대신해서 딸처럼 본인을 대해줬던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던 작은 딸이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예전부터 남자보다는 본인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던 아이였어요. 작은 딸은 회사 내에서 직급이 갈수록 올라갔고 30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위와 결혼을 해 1년 후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김 씨는 큰딸내 손주가 유치원을 다니고 본인의 손을 떠난 뒤로는 이제 앞으로 자식들이 아이들을 봐주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허리도 너무 안 좋고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손목 무릎 등등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작은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애를 봐달라고 부탁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막상 딸이 손주 봐달라 부탁을 하면 본인 스스로 거절하기 힘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기는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던지 작은 딸의 아이는 외모도 너무 빼어나서 그런 둘째 손주를 한없이 예뻐했는데 처음엔 작은 딸도 자기는 절대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이를 맡겼었는데 그때쯤 TV에 애를 괴롭히는 나쁜 베이비시터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것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도 하는 수 없이 김 씨에게 애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애 좀 잠시만 맡아줄 수 있을까? 믿을 만한 사람 구할 때까지만 부탁해. 전에 일하던 아주머니는 맨날 돈만 올려달라고 하고 자꾸 불안하게 해서 그만두게 했어. 작은 딸이 어렵사리 부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 씨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지금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김 씨 집 근처에 또래에 친하게 지내는 다른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쌍둥이 아이들을 갓난 아이 때부터 매일 맡겨 놓았었는데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암에 걸리는 걸 보고 김 씨는 또다시 힘든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도 편하게 놀면서 사는 사람과 손주 키우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바로 티가 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김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일단 작은 딸이 곤란해하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지만 얼마 안 가서 작은 딸은 약속되지 않은 날에도 김 씨의 집에 아이를 맡기고 가버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집에는 하나둘씩 아이의 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번 맡겨놓고 며칠 동안 데려가지 않았어요. 딸이 오죽 힘들면 그러겠나 싶어서 김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일단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딸이 고맙다고 돈도 잘 주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아이를 봐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딸은 고맙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돈도 처음에 반년 정도는 제대로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새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면서 김 씨에게는 얼마 주지도 않았어요. 손주는 너무 예쁘긴 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딸을 보면 나한테 다 맡길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작은 딸 내외는 점점 아이에게 관심도 없어 보이고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손주를 먹여주고 챙기는 것은 김 씨의 몫이었어요. 김 씨는 어느 날 너무 몸이 좋지 않고 힘들어서 작은 딸에게 너네 시댁에 애들을 맡기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돈네는 뭐 한다니?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 같던데. 우리 시어머니는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애 못 보셔. 그리고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라고. 시댁에 애 맡기면 시어머니 얼굴 자주 봐야 하잖아. 나도 몸은 안 좋아. 허리며 무릎이며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어 이거사. 작은 딸은 김 씨의 이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아이만 놔두고 가버렸죠. 원래 김 씨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서 노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단체로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손주를 보느라 혼자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옛말에도 아이 돌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말처럼 김 씨의 작은 실수에도 작은 딸은 애 하나 똑바로 못 보냐고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하루는 아이의 목욕을 김 씨가 시키던 중에 눈에 비누가 들어가서 빨개진 적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이 데려가려고 도착한 작은 딸과 사위가 아이 눈이 왜 충혈됐냐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애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 그거 아까 목욕시키는데 눈에 비누가 좀 들어갔나 봐. 물로 닦아냈으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이의 얼굴을 살피던 사위도 김 씨에게 좋지 않은 눈빛을 보냈어요. 김 씨는 며칠을 고생하고도 작은 실수에도 큰 질책과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손주를 똑바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 몸이 힘든 것보다 항상 손주가 다칠까봐 마음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유난히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선풍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톱에 멍이 들었고 아이가 깜짝 놀라서 크게 울었죠. 안방에 있던 김 씨의 남편이 달려나와 이 상황을 보고 김 씨에게 애를 똑바로 못 보냐고 소리를 질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주를 똑바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속상함에 김 씨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김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또 한 번 김 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애가 있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김 씨는 애 보는 걸 한 번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화만 내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손톱에 피멍이 퍼렇게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사진을 찍어 작은 딸에게 보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딸과 사위가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는 김 씨를 몰아세우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애가 크게 다칠 뻔했잖아. 장모님,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마터면 손가락이 부러질 뻔했네요. 김 씨는 아파하고 있는 손주를 보고 동시에 본인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딸내외와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고 항상 주의 깊게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잠깐 졸아서 사고가 난 것치고 본인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 씨는 참지 못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애가 다치길 원해서 그랬겠니? 너네 내가 돌봐주는 건 하나도 안 고마워하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쳤다. 애가 다친 건 전부 내 잘못이고 너무 미안한데 이제 앞으로 애는 나한테 맡기지 말고 너네가 데려가서 키워라. 아이를 안 보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은 우리가 어떻게 애를 봐. 일단 이번 일은 우리도 더 이상 뭐라고 안 할게. 대신 앞으로 좀 더 조심해줘.
김 씨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중간에 말을 끊고 가로챘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애를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네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나한테 돈을 똑바로 주기를 하니? 일주일 내내 애 맡겨놓고 잠깐 얼굴 비추면서 잔소리나 하고 가는데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 딸과 사위는 김 씨가 하는 말에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아이의 짐을 챙겨 손주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안방에 누워있던 김 씨는 조금 서글픈 마음이 올라와 눈물이 났어요. 딸과 사위는 대체 왜 본인한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싫든 좋든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약간은 후회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결국 김 씨가 먼저 작은 딸에게 연락해서 아이 데리고 놀러 오라는 말을 해보기도 했지만 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김 씨는 작은 딸이 손주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딸과 사위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동안 몸만 상하며 손주를 돌보고 욕을 먹은 꼴이 되었어요. 김 씨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고 더 이상 손주에게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예전에 다니던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은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먼저 아쉬웠는지 김 씨에게 아이를 봐달라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제대로 챙겨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씨는 절대 봐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나 이젠 여행도 다니고 내 삶을 살기로 했다. 손주를 가지고 보여준 애만에 협박하는 것도 질렸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작은 딸은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딸과 사위는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번갈아 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으면서 해보지도 않고 친정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김 씨는 어릴 때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고 결혼하고는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었고 자식들 출가하고 난 뒤엔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 손주까지 돌보면서 정작 본인을 돌볼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늦은 나이지만 이제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드디어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며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식들의 부탁이나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고 막상 손주를 보면 귀엽고 예쁜 마음에 자기가 돌봐주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 자식 대신 손주를 돌봐줄 수 있냐 물으면 자식들이 어려우면 돕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 들어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손주를 봐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다시 업기도 쉽지 않으니 항상 이런 큰 결정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든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의 상황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자식을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돌봐주신다면 꼭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똑바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당당히 휴식을 요구하고 일정한 금전적인 대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를 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논쟁에서 정답이란 건 없지만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